중국의 히토류 시장 장악은 장기 전략의 승리다.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산량을 모두 합쳐봐야 중국 한 나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히토류가 없는 그 영구 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원자재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오정석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국제금융센터라고 하면은 간혹 그 여의도에 있는 IFC 건물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저희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1999년 설립된 공적인 기관입니다. 주요 임무는 이제 국제금융시장과 세계 경제를 모니터링하고 또 위험을 파악, 분석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1997년 외환위기의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저희 센터의 그 미션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 세계 모든 금융시장과 각국 경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국제 원자재 시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국제 원자재 시장은 크게 에너지와 그 농산물 그리고 금속 및 광물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드물게 저희 센터는 이 세 부분을 모두 지켜보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배경과 히토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예, 요즘 히토류가 그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발단은 중국이 지난 4월부터 7종류의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수출 자체를 금지한 거는 아니지만 이 허가 절차를 추가를 했는데요. 그 허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내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처럼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지막지하게 관세를 부과했죠. 펜타닐 관세라든지 그다음 상호 관세, 또 보복 관세 하면서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중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역풍을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히토류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희유금속이라는 좀 큰 카테고리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지각 내의 부존량이 매우 적고요. 또 채취하기도 힘들고 가공하기도 쉽지 않은 금속을 희유금속이라고 합니다. 총 한 43종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티타늄이라든지 리튬, 망간, 그다음에 대표적인 중금속이죠.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희유금속이고요. 이 희유금속 중에서도 부존량이 더 적고 채취하기는 더 어려운 그런 금속을 우리는 히토류라고 합니다. 17개의 원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름이 되게 생소합니다. 발음조차도 좀 쉽지가 않은데요. 뭐 스칸듐, 네오디뮴, 뭐 프라세오디뮴 이게 발음하다 보면 이제 사실 많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프로슘. 사실 이제 디스프로슘이 최근 문제가 된 게 중국이 수출 통제한 7종류 중에 이 디스프로슘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전기 자동차라든지 각종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히토류이기도 합니다. 히토류가 얼마나 매장량이 적냐, 다른 금속 광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다고 말하는 이제 철광석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700억 톤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원료죠. 보크사이트는 한 300억 톤. 그리고 구리가 한 180억 톤 되고 있는데요. 히토류는 이 17종 모두 합쳐봐야 한 1억 3천만 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매장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히토류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반도체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도 각종 히토류들이 원료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히토류가 대략 한 2kg 정도 쓰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전투기라든지 첨단 레이더 등 방산 제품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라는 건 이제 수소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풍력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히토류가 없으면 첨단 산업의 미래도 없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히토류에 있어서 중국은 세계 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장량은 한 4,400만 톤 정도 되고요. 점유율로 따지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 히토류 채굴이 한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가공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90%를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그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비축량이 대략 한 3, 4개월치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 통제를 장기화한다면은 아마 많은 나라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통제하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중국은 언제부터 히토류의 강자가 되었나요? 그 원조 히토류 강국은 미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중국에 꽉 잡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 잡았었고요. 사실 지금도 미국은 중국에 이어서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과의 격차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명함을 내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생산의 한 60% 이상을 미국이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히토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광업이기 때문에 광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그 빈자리를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이야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만 그 옛날에는 인건비가 대단히 낮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막대하게 이제 지급을 하면서 1990년대부터 이제 생산에 박차를 가했고요. 2010년에는 전 세계 공급량의 97%까지 차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를 넘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약진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도산을 했고 도산 위기에 처했고요. 또 중국의 국가에서는 그 히토류를 생산하면서 그 수익성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뭐 인건비도 높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방보다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환경 기준 자체가 상당히 느슨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토류 1톤을 생산할 때는 그 제조 과정에서 6,300만 리터의 한 독성 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20만 리터 정도의 산성 폐수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폐수도 한 1.4톤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은 이 환경 때문이라도 아주 엄두를 내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사업을 이제 철수하면서 많은 이제 생산 라인이라든지 뭐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기술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이전하게 된 것도 중국이 히토류의 강자가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히토류 생산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채굴과 분리, 그다음에 금속화 등 전 과정이 있어서 완전한 산업망이 구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히토류 시장 장악은 어떻게 보면 장기 전략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 미수가 이제 결합이 돼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 문제도 아마 중국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외에 히토류를 생산하는 국가는 없나요?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 분포는 어떤가요? 히토류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사실 중국 말고도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미얀마, 호주, 러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있고요. 동남아시아에서 꽤 생산을 합니다. 태국,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산량을 모두 합쳐봐야 중국 한 나라에도 미치질 못합니다. 다만 이제 매장량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이 1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러시아, 베트남, 미국, 그 다음에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슈로 떠오른 국가죠. 그린란드도 이제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브라질로부터 히토류 화합물을 수입해서 쓰기도 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그러니까 중국의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그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히토류를 생산하기까지는 아마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공급망 자체를 중국이 좀 많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이 규모와 비용 측면에서 그 중국 기업들과 경쟁이 안 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환경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합병 의지를 밝혔지만 사실 이게 뭐 가능하지도 않고요. 반감만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설전을 벌인 바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히토류는 이제 좀 유망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전쟁이 끝나야지 뭐 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지금으로서는 좀 불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토류 확보를 위해 주요 국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히토류 문제로 지금 사실 선진국들은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산업을 중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주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선적이 중단되고요. 재고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방위 산업에도 제품에도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방위 산업도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히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종 부품 비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품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그 어떤 생산성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대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당연한 수준입니다만은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의 생산과 또 가공 능력 확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그 원주 히토류 강국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이제 마운틴 패스라고 있는 광산이 있습니다. 아주 히토류로 유명한 광산인데 한동안 폐쇄됐다가 2017년부터 지금 재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고 또 기술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당장은 이제 중국 말고는 특별한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에너지 독립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히토류 독립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환경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히토류에 대한 투자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래에는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하고 수출 제한 관련돼 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숨통이 트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별개로 유럽 같은 경우도 광산 개발, 또 직접적인 채굴, 그다음에 대체재 연구에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재활용도 확대하면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상의 시나리오 하에서도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히토류가 이제 수요의 한 20%만 공급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전략적인 비축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망 다변화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010년도에 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하고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일본에 제한을 하면서 많이 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노력을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 문제가 부각될수록 이 전 세계 주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매장량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매장량을 모르는 거지 이게 그 미탐사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매장량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강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탐사를 시작을 하면은 매장량이 현재보다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그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DR 콩고라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짐바브웨이, 그다음에 탄자니아 등의 매장량이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자금이 부족해서요. 탐사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선진국들이 많이 이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말라위라든지요, 우간다, 탄자니아, 나미비아 등에서는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미래가 밝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 일본 모두 지금 아프리카를 공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원자재가 그렇듯이 히토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축량도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기술 개발하고 있고 또 해외 자원 개발에도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생산 기반 확충도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히토류는 매장이 돼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2,500만 톤을 살짝 넘는 규모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굴하기에는 경제성이 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6월에는 사실 히토류 수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은 한 60% 정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이는 지난 4월과 5월 중에 많이 보류되었던 수출 신청서들을 대거 이제 승인하면서 발생된
예상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게 중국의 수출 통제를 푸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언제든지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또 히토류 재고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량 자체를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나이버하게 접근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뭐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열심히 지금 히토류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의 또 매장량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체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히토류가 없는 그 영구 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업화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토류가 이게 답이 없거든요. 이게 뭐 하여간에 다른 쪽에서 공급받으려면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디오프로슘 때문에 이 대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국익 차원에서는 중국하고 협상을 잘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도 교전을 주고받았고요. 현재 중동 상황은 어떤가요? 중동의 패권 구도도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날 정확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횟수로 치면은 지금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팔레스타인이 아직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하마스 같은 경우도 그냥 무장단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하마스가 중동에서 시아파를 대리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등 서방을 대리한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대리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은 하마스의 군사 침공으로 시작됐습니다. 민간인들도 많이 납치를 했고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하마스를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거주 지역인 가자 지구는 거의 초토화가 됐고요. 미국과 유럽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수차례 휴전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해서 군사 작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구호 물품 보급도 지금 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부족이라든가 또 연료 부족,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현재 이 지역의 문제는 이제 인도주의적 위기로까지 지금 번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외에도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장단체인데요. 헤즈볼라와도 교전을 벌여서요. 헤즈볼라도 지금 많이 와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하고 올해 4월인가요? 이란하고는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전쟁을 또 벌였었습니다. 전쟁이라고 여기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대거 이제 폭격을 하면서 많이 지금 타격을 입힌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휴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양측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공습을 재개하겠다 라고 지금 여전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충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중동의 패권 구도를 살펴보면은 전통적으로 중동에서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수니파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거의 앙숙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16년도에 사우디가 자국 내에 있는 시아파 종교 지도자를 처형을 하면서 이란과 외교 관계가 단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 재수교를 했습니다만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 등 서방을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시아파,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가 대결하는 그런 구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전쟁이 벌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 이란이 지금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이 세 세력을 저항의 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저항의 축이 상당히 지금 힘이
약화되면서 패권 구도에도 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는 이란에 그 접근을 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사우디의 왕족인 그 국방부 장관이 올 연초인가요? 그 테헤란을 방문하면서 좀 이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시아파의 저항의 축이 그 힘이 약화되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그 아브라함 협정은 그 미국이 중재하는 중동의 평화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외교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2020년에 그 이 협정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레인과 수단 등 그 중동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와도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 사우디하고도 원래대로라면 한 2020년쯤에 그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할 그 계획이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생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의 최종 완결은 사우디와의 그 협정 체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진통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막기 위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협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중동의 패권 구도는 이처럼 상당히 그 복잡합니다. 종교적 또 종파적 많이 얽혀져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불안의 중심지로서 아마 상당 기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동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석유 가격이 걱정되는데요. 이번에는 불안에 비해서 석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스라엘과 그 이란 전쟁이 2025년 6월과 2024년 10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2023년 10월에 있었는데요. 당시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 당시에는 대략 한 6일 정도 올랐습니다. 6일 정도 올랐고 그 WTI 그 뉴욕에서 거래되고 있는 WTI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0% 정도 상승한 데 그쳤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2일 동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상승률은 고작 6%에 그쳤습니다. 이제 다른 지정학적 위기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한 34% 올랐고요. 2011년도에 발생한 리비아 내전 같은 경우는 2개월 동안에 한 34% 정도. 그 다음에 이라크가 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게 좀 먼 얘기긴 합니다만 1990년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3개월 동안 한 100%가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이 국제 유가는 이제 100불을 훨씬 넘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승폭이라든지 그 상승 기간이 미미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투기 자금들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제 가격을 확 끌어올리는데요. 투기 자금 움직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전통적인 중동 위기는 유가 급등 이 공식 자체가 좀 깨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동의 원유 공급 자체의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동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산유국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에서 원유 공급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30%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한 27%대로 낮아졌고요. 반면에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저희가 보통 이제 비오펙 플러스 3총사라고 하는데요. 이 3총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여기는 이제 한 10%대 불과 있었거든요. 32%까지 지금 치고 나온 상황입니다. 또 중동에서 위기가 발생해서 원유 공급이 차질이 발생한다고 해도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쪽에서 이제 원유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이 증산 여력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그 생산 능력에서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증산 여력 같은 경우도 대략 한 500만 배럴 하루에 500만 배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이라크가 세계 한 5위 생산 국가 정도 되는데요. 이라크가 지금 한 400만 배럴을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증산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중동 위기는 국제유가 상승이다라는 공식이 좀 약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비국들도 상당량의 비축
비축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국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라고 우리가 IEA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IEA 회원국들의 비축유가 지금 대략 한 140 수입일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일 동안은 석유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200일을 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일이 약간 안 될 텐데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200일을 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비축유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은 수요 자체가 줄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수요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으로 수요가 부진하고 있다는 것도 이 중동 위기는 곧 국제유가 급등이다라는 공식을 좀 약화시키는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동의 석유 인프라라든지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그 안전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믿음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재정 수입에서 이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절대적이다 보니까 이 사실 이 수출길이 막힌다든지 인프라가 뭐 파괴된다든지 이러면은 중동 국가들은 이제 참을 수가 없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서방 국가들도 그렇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원유 공급이 끊기면은 경제 상당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은 했지만 사실상 봉쇄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석유 공급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또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강화됐다라는 점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유조선이라든지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동에서의 뭐 석유 인프라 같은 경우도 위성 사진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됐다라는 점이 시장의 과도한 공포와 우려를 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동이 불안해져도 국제 유가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동의 영향력 자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동 한 석유 의존도가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중동에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최근 원유 증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그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그 12개 국가하고요.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뭐 멕시코라든지 그런 비오펙 국가들 10개 국가를 합쳐가지고 총 22개 국가가 그 오펙 플러스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2023년도부터 감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 자발적 감산이라는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추가로 이제 감산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다른 회원국들도 그 자발적 감산에 동참을 하면서 그 규모가 하루 22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거의 뭐 그 전 세계 수요의 한 2%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에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석유 판매 수입이 이 재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오펙 플러스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게 이게 재정균형 유가입니다. 재정균형 유가는 일반적인 그 손익분기점 유가하고 다른데요.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 유가는 뭐 20불이 채 되진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재정균형 유가는 중동 산유국들이 그 재정 수지를 균형으로 맞출 수 있는 유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가 대략 한 90불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대략 유가가 한 60달러대에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란하고 이라크는 뭐 100불 이상입니다. 이라크는 뭐 130불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감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출 물량은 줄어들겠지만 가격은 오르면서 전체적인 총 수출 그 판매 수익은 좀 늘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랬던 오펙 플러스가 지금 감산을 해서 선회를 하면서 금년 4월부터 이제 증산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에 나선 방법이 자발적 감산을 줄이는 방법, 뭐 그 말이긴 합니다만은 자발적 감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속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이면은 그 220만 배럴 그 자발적 감산은 완전히 이제 철회되는 것으로 지금 아마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회원급
그리고 그 사우디가 이 국제유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산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일단 감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감산에 나섰는데 유가가 오히려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이 약속을 지키질 않았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면서 사실 그 사우디 자신들이 이 줄이겠다라고 한 양보다 더 줄였습니다. 더 줄이면서 이제 유가 부양을 위해서 힘을 썼는데 대표적으로 이라크하고 카자흐스탄이죠. 뭐 감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는 증산을 하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럼 이때까지 안 했던 것도 보상해가지고 감산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또 증산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우디가 열이 받았죠. 그래서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증산에 나선 거고요. 사우디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사우디가 좀 재정 적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그 증산을 해서라도 재정 그 적자를 좀 메우려는 그런 의지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쉐일오일 그 생산을 많이 하면서 미국이 아시아 시장을 많이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으로 판매하던 그 석유 수입이 중단이 되면서 중국하고 인도로 지금 많이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이 중국하고 인도도 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텃밭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이제 증산에 나서게 된 배경이 이제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우디 증산으로 이 전 세계 원유 공급 과잉은 아마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특히 연말로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 과잉이 좀 심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유가 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4년, 2018년 또 2020년에 세 차례 유가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유가 전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유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소비국들의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 유가가 떨어지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도 뭐 물가도 낮아질 수 있고요. 상당히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길게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원유 생산이 줄어들고요. 그 원유 생산이 줄어들면 다시 또 유가가 또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그 순환적인 행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우디와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일혁명 이후에 미국이 중동에 대해 예전보다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중동 지역은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요. 특히 이제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미국은 이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고요. 중동은 미국의 에너지 공급 기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때 미국은 전 세계 원유 수입 1위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세계 1위 수입국이고요. 수요는 뭐 지금도 미국이 1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미국은 그 원유 수요의 절반 이상을 사실 수입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 원유의 대부분은 중동으로부터 나왔었고요. 그런 미국이 이제 셰일 혁명으로 원유를 세계 1위 생산국이 됐고요. 이제는 원유도 수출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석유 제품을 포함한 전체 석유는 지금 순수출국의 입장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중동하고 석유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입장으로 또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동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좀 포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실 미국에 좀 불만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한때는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반대되는 그런 국가들하고 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사우디의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때 좀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이제 로우 전쟁 직후에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유가를 낮춰서 물가 압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우디를 방문해서 좀 증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죠. 사우디는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했고요. 이제 거의 문전박대하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빴던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허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석유 안보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셰일 혁명 덕분이겠죠. 그래서 사우디의 눈치를 덜 보면서 지금 중동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도 1차 핵 협상 JCPOA라고 하는데
당시는 사실 사우디의 눈치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의견도 많이 구했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눈치를 덜 보면서 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아브라함 협정도 그 체결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인 게 지금 미국이 그 중동에서 그 약간씩 발을 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동의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시아파 정의 축 힘이 약화됐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틈을 타서 새로운 극단 무장 세력들이 출현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리아 내전 당시에 알카에다가 세력을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라크에서 그 후세인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에 그 순위파 극단 무장 세력이죠. IS가 또 창궐을 했고요. 리비아 같은 경우도 내전이 발생하면서 그 여러 무장 종파들이 그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무장 세력들이 출현하게 된다면은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난이 심하기 때문에 민심이 많이 이반된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 중동 내부의 정정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친미 성향의 중동 국가들이 미국이 조금씩 발을 뺀다면은 이 반미 국가들과의 좀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좀 걱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크 디맨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리고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시장 영향력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셰일 혁명 전에는 사실 전 세계가 피크 오일을 걱정을 했었죠. 피크 오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은 점점 줄어들고 또 석유 생산량도 그래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반대가 됐습니다. 피크 디맨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산유국에 해당되는 문제겠죠. 그 피크 디맨드라는 건 뭐냐면은 석유 수요가 정점을 도달하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은 전 세계 석유 수요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팬데믹 당시에는 석유 수요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요 기관들 연구 자료를 보면은 피크 디맨드는 대략 한 203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석유화학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피크 디맨드는 아직 오려면 멀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운송 연료 부문입니다. 전체 수요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휘발유하고 경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피크 디맨드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NG 트럭이라든지 그 신에너지 차량이라고 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쓰지 않는 그런 차량 보급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중국에 있어서는 그 전체 석유 수요는 늘었지만 운송연료 부분은 감소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필두로 피크 디맨드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동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셰일 오일도 치고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 아시아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일단은 석유 지배력을 늘리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석유 생산 능력 확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하고 좀 반대되기는 합니다만 탈석유화에도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두바이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이미 금융과 관광산업 투자를 활발히 해서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도시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경제 다변화를 많이 추진해서 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 같은 경우도 비전 2030이다라는 이제 경제개혁 플랜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옴시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쪽도 적극적입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관광,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이런 분야에도 지금 많이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뭐 오일머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타 국가들을 보면은 뭐 카타르,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뭐 쿠웨이트, 다들 이제 워낙 돈 많은 국가들이다 보니까 의료, 정보통신기기, 관광, 레저, 교육, 또 미래 에너지 산업 같은 곳에 지금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재정 적자가 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뭐 재정 적자가 2023년부터 보면은 대략 한 GDP의 2%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국가인데, 문제는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석유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재정 수지가 나빠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은 뭐 석유 시장 영향력이 당장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변동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이 다변화 및 탈석유화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중동에 진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없을까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중동의 오일머리를 노리면서 이 건설에 많이 이제 진출했었죠. 워낙 건설 수요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그 중동에서 이제 유조선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LNG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발주가 많으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제 그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그 석유 부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생산에 주안점을 뒀다면은 지금 이것을 정제하는 능력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원유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정제한 뭐 휘발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납사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죠. 이런 석유화학 그 시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사실 진출을 많이 해 있습니다. 많이 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이제 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첨단 산업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생에너지 분야,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치고 들어가기 좋은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그동안 이제 건설하고 뭐 조선 쪽이었다면은 좀 더 시야를 넓혀가면서 이런 새롭게 경제를 다변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눈여겨보고 좀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자재 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원자재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정보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해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전문적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전문가 시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물 시장뿐만 아니라 이 금융 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금융 시장 중에서도 이 선물과 옵션 시장이라고 하는 이 파생 상품 시장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실물 시장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생 금융 시장, 파생 원자재 시장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리고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 시장의 펀더멘탈 외에도 뭐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여타 국제 정치도 봐야 되고요. 날씨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에 이게 이 시장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원자재 시장은 사실 우리 일상을 지배한다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뭐 과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무엇보다도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고요. 물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는 또 올라가고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은 뭐 전체적인 경제가 위축되면서 활력을 잃고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앞에 국제자가 항상 들어갑니다. 국제 원자재. 그냥 원자재라고 얘기해도 이제 국제 원자재를 당연히 의미하는 거고요. 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국제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려서 전 세계 수급을 안정시킬 수도 없고요. 또 수요를 줄여서 전 세계 뭐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저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공급이 어떤 한쪽에서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은 대체 공급선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또 비축 물량을 풀 수밖에 없고요.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은 결국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 강대국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원자재 시장을 연구 분석을 하게 된 것이 2006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공부하고 또 보고 듣고 습득한 그런 지식과 정보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저변을 넓힘으로써 또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좀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이제 원자재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신속하고 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도 이 책을 쓰는데 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사실 원자재 시장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원자재 시장을 포괄하고 또 쉽게 알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교과서식으로 쓰다 보면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많이 없고요. 또 너무 전문적으로 쓰면은 사실 아마 첫 페이지 보고 책을 닫는 분들이 아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원자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결국은 국제적인 흐름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좀 더 시장을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많은 시각적 차트를 담았고요. 또 세계 흐름을 그려놓은 지도를 이 책에 넣게 되었습니다. 또 뭐 쉐일 오일이라든지 유가 전쟁, 그 다음에 러우 전쟁, 또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최근의 에피소드도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보면은 각 부문별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상황들을 정리를 해 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원자재 책들에 비해서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주요 원자재 수입국입니다. 주요 수입국으로서 이 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장시간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